첫 주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감세로 잡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어제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죠. 주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내 세금 깎아주면 좋긴 좋은데 일단 정부 입장 또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이 중산 서민층들의 세액 부담을 조금 줄여 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이런 생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입니다. 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보면요. 원래 과세 표준상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었는데 1,400만 원까지 6%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15%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누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 표준이 1억 원이 되는 사람도 일부 저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저렇고요. 법인세 개편안 이건 많이 얘기가 된 거지요. 최고 세율 과표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3천억 원 이상인 한 해에 3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25%의 법인세를 적용받았는데 22%입니다. 그리고 10%의 세율 적용받는 그 과표 기준이 2억 원인 기업까지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기업들이죠. 여기까지 적용됐는데 이를 5억까지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4억 5천 과표가 4억 5천인 업체는 세율이 줄어서 많은 세금 감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일단 기본공제액이 많이 올라가서 과표가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에게 2019년부터 중과, 그러니까 세율을 훨씬 무겁게 매겼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면서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에 비례해서 그냥 단일 세율로 매기게 됩니다. 지금 비교하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 그러면 약 20억 원이 좀 넘는 시세 아파트가 되는데요. 기존의 종부세가 677만 원인데 200만 원이 좀 안 되게 이거는 공제액도 늘어나고 세율도 줄어들게 되는고요. 다주택자는 2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1,600만 원이 좀 안 되게 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200만 원 좀 넘게만 내면 됩니다. 약간 세금이 다주택자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 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여당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박 부장님이 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예, 세제 쪽에 또 이렇게 많은 전문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다른 면을 봤습니다. 예, 국락가만 나오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 좀 제가 있습니다. 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할게요. 감세는 할 얘기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게 이제 당연한 힘드시죠? 저는 아닙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당연한 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로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이란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증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많은 또 나눠줘서 사실은 확장 재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나라 국간이 거덜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채 또 이 나라 부채 비율이 늘어나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의 비판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재정을 세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감세를 해서 기업의 활성화나 또 소득에 어떤 그 부당한 그 과세를 좀 줄여줘 가지고 예. 서민들에게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게 돈을 쓸 수 있는 걸 좀 줄여서 세출도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의 정권 교체의 입장에서 보면 세제 개편에 이번 나온 내용들은 상당히 합당하고 맞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감세, 서민과 중산층 또 세부담이 줄어드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부자들이 훨씬 많이 줄어드네.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부담은 커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한 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13조 1천억 정도 감세를 하겠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일단 대기업의 4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감세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민과 중산층으로는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한 기준이 뭐냐, 논리적 근거가 뭐냐 했더니 2008년에 그 보고서, MB 때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낙수 효과라는 게 한마디로 뻥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지금 고집하는 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다만 그 다주택자의 중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요번 세제 개편안으로 해서 13조 정도 감세 효과가 있다. 세금이 덜 거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요. 우리가 340조 넘게 걷었어요. 원래 한 280조 정도 거칠 거로 예상했는데 60조 정도 더 걷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340조에서 13조 정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중에 반 정도를 법인세 감소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 내린다고 해서 자꾸 재벌 뭐 감세다 얘기하시고 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법인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인세가 줄어들면요. 법인이 갖고 있는 현금 잉여가 늘어나면서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배당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자 감세라고 바로 얘기하는 그 논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정합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아까 김성환 의원이 뭐 부자 편든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좀 얘기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법인세 내리는 거하고 부자 감세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로소득세 가장 하위 구간의 과표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의 적용받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 얘기를 더 강조하셔야죠. 일단 뭐 그 저소득층 말씀 먼저 하시니까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연 소득 기준으로 7,800만 원 이상 그리고 대기업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는 세제 혜택이 한 6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조에 불과합니다. 일단 그것의 규모가 크다는 차이가 크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법인 말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인의 존재가 기업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상속자들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법인이 너무 많은 애를 지금까지 써와서 삼성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법인이 이 상속 계보에 즉 재벌 집안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아, 저 돈을 아끼면 저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짐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래서 법인세를 3% 인하해서 투자가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하나라도 있느냐. 전 이 문제를 먼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는 요인 중에서 잉여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한 4번째 정도 요소인 것이고 그보단 지금이 기회인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깎아주는 걸 자꾸 투자 또는 무슨 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서 뭐 낙수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지난 한 15년 되는 기간 동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됐는데 뭐 새로운 이론이 다시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에는 이번 감세 혜택이 1조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에는 6조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세금 자체를 저소득층은 적게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낸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퍼센티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 총계가 얼마인데 얼마로 세금이 내니까 몇 프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총액 기준 얘기하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예. 하나.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세금을 깎아줬더니 한 15년 전쯤에 투자가 늘어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경제 상황이랑 여러 가지 봐야죠. 그런 현금이를 많이 가지고 뭐를 했겠느냐.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기업이. 그땐 부동산을 많이 샀죠. 부동산을 많이 샀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그럼 뭐 부동산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나오면 그것도 투자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단편적인 3위 얘기를 1% 가지고 법인이 전체 토지의 7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잉여자본을 늘렸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증거를 기재부에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근데 겁니다. 이제 예.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복합적이고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그 재정 공부를 해서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경영학과 굉장히 아, 예.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됐고요. 이런 상당히 뿌듯해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맞는 지금 말이죠. 표정이. 예.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B 때도 기업들 법인세를 내려줬을 때 이게 정말 실제 투자에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엄청난 기업들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 중에서는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갈 문제하고 이것을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나 경제 활성화에 어떤 선순환 효과를 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 우려점은 그 우려점대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놓고 예. 그러나 세제 개선의 본래 이 취지와 입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도 된다고 제 생각합니다. 우려는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에요. 정부가 재정을 일단 올 초에는 뭐 53조나 지금 걷어놓은 세금에서 더 거둘 수 있다고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13조를 깎아줬는데 그럼 53조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써버린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둘째치고 재정 규모가 축소되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게 복지 분야일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금 장관도 없거든요. 복지가 축소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국가가 여기저기 돈 쓸 수 있는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올랐던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자들은 한편으로 풀어주면서 서민들의 경제를 더 옥죄해서 돈을 안 써서 물가를 잡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잠시만요. 전제가 예, 됐다는 잠시만요. 얘기입니다. 이 논의를 저희가 사실은 세금을 깎아줬을 때 그 기업이 투자에 나서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이론이 있고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다, 고물가다, 세계적으로 위기다라고 하면 경제적 약자가 증가하게 돼 있는데 정부의 역할, 그건 세금을 거치던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세금을 일단 깎아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으로 좀 논의를 국한시키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호 부총리 설명에 의하면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우리가 25%인데 그 OECD 평균이 21.2%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22% 정도로 하겠다는 5년 전으로 되돌리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제받고 감면받고 하는 거 보면은 17%, 18% 정도의 세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도 법인세 내는 그 총 기업의 0.01%가 지금 이 그 103개가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깎아가지고 혜택을 주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민간의 그게 그 민생의 뭐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는 게 추경호 부총리의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투자 확대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생각 없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업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년 전의 논리를 가지고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14년 전 2008년에 그 논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예. 대해서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세금을 그럼 법인세를 더 늘리면 좋을까요? 그 논리의 반박 논리가 제 논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율 왜 25% 정도에 25% 되고 해당하는 대기업이 103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혜택받는 기업이. 역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4조 1,000억이나 줄여주는데 기업이 혜택 받으면 무슨 큰 죄입니까? 아, 기업의 혜택을 기업을 잘하도록 하는 게 국가 아니, 임무 지금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석열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어려움의 근원은 뭘까요? 지금 복합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 못지않은 그런 위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이라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현대라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 위기를
그 수습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한테 도움을 준다, 돈을 뭐 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뭘 잡겠다는 건지 두 뭐 글로벌 번째는요. 경제 위기라고 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법인세 두 인하로 번째는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김 소장님이 무슨 복지 부분을 이제 줄여서 결국은 이 서민들의 부담을 이제 결국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문석열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그대로 예산을 가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복지를 주등을 어떻게 다시 뺐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 방향이고 정권 교체 합당한 올바른 방향인데 난제가 남아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복지 재원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마련해서 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 과제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세제 개편안 방향들을 했을 경우에는 복지를 줄인다고 하는 그건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할 예를 필요 들어서 없죠.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을 2명이나 지금 미끄러뜨렸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아니, 다르지. 장관이 들어보세요. 없다고 보건복지부 아니, 무슨 상관이 그게 있어요. 아니라 제긴 그게 아니라 그런데 전부 다 보건 쪽 전문가들을 중점적으로 그것을 뽑으려고 인사를 보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복지 쪽으로 안 복지에 뽑았다고 대해서- 그래서 복지를 아니, 줄인다고 생각하면 안 복지에 되죠. 대해서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들은 게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실에 공약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공약들이 많아요. 당장 사병 월급 2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기초연금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들 지원금 주기로 했어요. 이런 국정과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한 감세와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하면 되는 그 것이지.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고차 아니, 방정식 그걸 풀면 하겠다는 된다는 얘기인데 건데 일단 무슨 세제를 감면해 주면은 대기업만 뭐 그러니까 아니 큰 그림을 대기업에서 큰 그림을 4조 천억을 감면해준다고 깎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서민과 중산층에 어떤 혜택이 올 수 있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검증된 논리인데 그 논리를 들이대면서 서민 중산층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민생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논리에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미 아니.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도스태핑에서 또 하시던데 예.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낙수 효과에 의미가 없다.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실인데 그걸 들고 나와서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뭐가 황당하죠. 증명이 됐어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예요? 아니 낙수 효과가 낙수 효과가 입증 안 됐다는 게 입증 안 글로벌 됐다는 거죠. 스탠다드입니까?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주경원 말씀이세요? 총리가 그 OECD 얘기를 하면 국가 어떡하자는 평균 거죠. 법인세가 21%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21%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삼성이 부담하는 거는 공제받고 감면받고 해서 17%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25%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R&D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감세 혜택을 주고 면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이 매출 대비로 하면 16, 17%밖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아도 OECD 평균보다 많이 내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의 입장으로 2020년에서 발표됐던 게 있거든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재부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그러면 제가 무조건 드린 말씀이 그 없다라고만 말씀이에요. 하면 아까 지금 두 번씩 예. 반복하게 그러면 말씀하시네요. 삼성, 현대 봐주려고 지금 세제 개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 의문이 들게 공격이죠. 하냐는 거죠. 왜 그런 의구심이 그 드는 공격이죠. 세제 개편을 내놨냐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의 논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럼. 거예요. 방금도 그러잖아요. 부자 감세라는 말 정말 지겹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감세했었어요.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때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글로벌 그 경제 그 여러 동향 중에 감세해가지고 트리클 다운 효과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를 들어 80년대 레이건 공급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있어요. 미안합니다. 80년대까지 공급 경제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감세 효과에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경제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90년대에 증명이 안 됐다고 대학을 하니까 다니셨기 제가 때문에. 예. 오래돼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당장에 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정서상 느껴지는 부분이 세제 개편안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이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서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9월에 이제 9월 초에 국회로 가겠죠. 이 안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민주당이 쉽사리 안 해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 그 중과 부가 그 감세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문재인 예. 정부의 패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진행이 금방 될 거예요. 일단 이게 여기가 그러나 이런 잠시만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관련 얘기입니다.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이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좀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시켜서 예, 제가 하나 짧게 사실은 앞서 이제 법인세 일부 감세와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에 좀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토론을 하다 보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하는 게 요구하는 게 2조 6천억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중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앞서 이제 약 100여 개 기업의 감세 효과가 4조 원이거든요. 근데 출근길에서 매일 시위하는데 물론 그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예. 우선순위에 대한 정교한 어떤 그 순서 매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어려운 부분이 꼭 그 부분만 있는 것도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거를 다 분분해서 하다 보면은 2조 6천억을 써야 될 곳에 얼마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논리가 이거잖아요. 대기업 깎아줄 4조를 여기다 다 주면 해결되겠네. 예. 그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아있는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라는 것을 이제 추경호 경제팀이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주는 예.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잠시만요. 저희 네. 아까 얘기 넘어가기로 해서 거기까지만 아, 들을게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아, 예. 초반에 짧게 하신다고 해서 계속 길게 하셔가지고 다주택자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저희가 원래 토크 중심인데 네. 오늘 치열한 토론이 좀 됐습니다. 화가 역시. 나네요. 네. 네. 혹시 제가 뭐 했는데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 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가 됐잖아요. 네. 혹시 이 중에 누가 다주택자 이분이 다주택자일 것 같다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생각하는 하나씩.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왜 3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4개 만들었는데 전 팬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이 네. 여기서 어쨌든 제일 젊어 보이시는 김성현 소장님께서 네, 네. 팬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라이브여서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다주택자일 것 같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입니까? 예. 저요? 두 분은 저. 일단 윤희석 왜 나를- 대변인과 김근식 김유정 교수님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도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없다.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없어 보입니까? 송파병에서도 예, 겨우 한 채 정도 마련하고 사실 것 같은 인상이세요. 흑발병인데 워낙 청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 라고 이념이 하나 해도 좀 비난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김근식 교수님과 김성현 소장님은 다주택자가 아닐 것 같다. 윤석 대변인과 김유정 의원님이 다주택자일 것 같다. 있어 보이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유정 전 의원님이 있어 보이죠. 예, 다주택자십니까? 아닙니다. 한자입니다. 윤석 대변인님은 두 아닙니다. 표나 받았는데, 2표. 아닙니다.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예,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이랑 아니 그거는 어릴 때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거고 그거랑 다주택이랑 뭔 상관이에요? 예.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 아이, 힘들어요. 강동 갑에 혹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동갑이 214제곱미터 이런 건 아니죠? 213은 얼마야? 말도 안 돼. 안 그런 되지. 집이 없어요. 근데 재력은 있어 보이지만 일주택자가 맞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안만 저희가 그러면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짧게 일단 다주택자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없고요. 없어요. 아니, 종부세 김수현 소장님 중과- 아무도 안 찍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저, 얘기는 해야죠. 저도 뭐 다주택자 왜 많은 아니고. 게 이렇게 더듬어. 예, 대한민국에 한 채밖에 없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 있고 뉴욕에 혹시 예, 야,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종부세 정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다만 지금 주택 가격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굳이 종부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취할 필요는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토세,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걷고 있거든요. 이 예. 부분으로 또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까지 포함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징벌적 성격을 띠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비추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 주택 수로 과세하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낮을 때 한 채가 없어서 그렇게 몇 가족들이 막 그 좁은 데 살고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엄청나게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그 가격으로 기준 삼아서 과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는 왜냐하면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 그런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좀 저가의 주택에 쇼핑에 나서게 되면은 저가 주택들이 오르게 되고 각 지역 주택들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그 주택 가격을 살 만한 매수자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주택도 하나의 재화예요. 공급과 수요가 맞으면 올릴래야 올릴 수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걸 자꾸 규제를 하고 뭘 만드니까 이상하게 가는 건데 한번 이 예. 세제 개편을 믿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유, 경영학 굉장히 전공한 신뢰할 만한 분께서 이야기입니다. 하시니까 국문학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그냥 한 방에 눌러버리던데요. 너무나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가격 탄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전체 적기 때문에 적으니까요. 예.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네. 예, 따로 얘기하시죠.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